최근에 코스닥 시장 상승 보면서 느꼈어요. 저거 대응이 가능하시던가요? 뭔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도 전열을 가다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열이 흐트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소가 몇 마리 나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소를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월간 이선엽 26년 8월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투자 나침반 예. 수강도 하시고 또 현장 또 직관까지도 또 이따 마지막에 질문 기회도 또 드릴게요. 저도 한 달 만에 이선엽 대표님 뵀는데 네.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한 5kg 이상 빠진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이에 무슨 뭐 폭락장이라도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사실 제가 이 정도였으면 네.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을 봤지만 이렇게 힘들어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이 금융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락장 자체가 쉽진 않은 거지만 단순히 하락했다고 해서 힘든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통 하락할 때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정도 하락이면 이제 어떻게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또 실제 나올 수 있는 기회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수십 년 겪어봤고 하락장도 많이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심지어 IMF도 겪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타격은 확실히 이번이 제일 컸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제 이 극심한 지수 하락 폭이나 관련 기업들의 낙폭도 문제였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설픈 기대였다가 다시 급락을 하고 어설픈 기대였다가 급락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됐고 그 급락도 뭐 보통 급락이 아니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너무 투자자분들 모두, 이건 뭐 우린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하시겠지만 제가 만나본 투자자들은 다 똑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조차도 뭐 거의 한 7, 80% 이상이 패닉이었고 뭐 수익률도 뭐 마찬가지고 피하지 못한 기관이 사실은 더 많았고 기관도 비슷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별로 다를 거 없었었고 나름대로. 그래서 이번 장은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장이었다. 물론 이제 일부 회피한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많은 숫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 특히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무리를 하셨던 분들, 레버리지를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신용을 사용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튼 그래서 참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참 되게 아쉬운 점이 많은 시장이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또 이선엽 대표님이 투자 나침반 같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신경 많이 써주고 계시고, 그리고 어제도 또 저녁에 네. 긴급 호출도 네. 해주시고, 사실 그 전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긴급 호출을 예. 저희가 부르지 않았는데 대표님이 먼저 항상 또 자진 출석해 주셔가지고, 투자 나침반 들으시면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네. 마시고요. 그러면 8월이라도 좀 나아질 것인가? 물론 이제 8월 첫 주에는 조금 이제 시장의 바닥은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뭐 며칠 전에도 또 사이드카 나오고, 물론 이제 코스닥 뭐 매수 사이드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좀 달라지고 있다?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려고 바뀌는 구간이겠죠. 아무리 이제 뭐라고 해도 이런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 분명히 이게 나름대로 이 하락이 좀 진정되는 구간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과정 속에서 8월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새로운 어떤 하반기를 맞이해서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간을 탐색하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별로는 나름대로 또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정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특정 업종에 대한 쏠림이 완화되는 걸 우리가 혹시 그럴 수도 있는지 나름대로 여부도 파악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뒤를 위해서 앞으로 시장의 전개 방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다른 틀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그런 시장이 8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상반기까지만 네. 해도 거의 삼전 믹스장. 그렇죠.
삼성 닉스 레버리지장이었고 그래서 3전이 있어도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서 포모를 느끼고 3전 닉스가 있어도 레버리지 안 갖고 있어서 포모를 느끼는 게 상반기까지였다면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는 거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건 기대지만 그러는 게 더 건강한 거죠. 물론 이제 그 관련 기업들이 뭐 당연히 반등도 해야 될 거고 뭐 현재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썩 그렇게 바람직한 장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건 뭐 사실 분석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들고 있었느냐, 들고 있지 않았느냐 그 차이인 건데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죠. 욕심을 더 부릴 거냐, 안 부릴 거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얘기지만 중간중간에 내려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많긴 했지만 과연 그건 가능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일주일 단위로 수익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럼 사실 조금 그렇지만 뭐 나름대로 좀 시장에 대해서 되게 좋게 경고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도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거 했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저도 봤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경고가 있었을 때 과연 그 경고를 들었던 사람은 있었을까? 지나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일가견이 있었었고 나름대로 우리가 욕심을 덜 부려야 될 때긴 했지만 그 당시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사실은 뭐 댓글상으로도 더 조금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세였다고 보면 우리의 탐욕이 끝도 없었던 시장이 아니었던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또 그런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또 뒷부분에도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그 시장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월간 이선엽하고 투자 나침반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에도 이선엽 대표님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둔화될 가능성, 월드컵 끝난 이후에 좀 악화될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도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러면 또 이제 금리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로 또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만 놓고 보면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 금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뭐 뒤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의지도 봤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봤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은 그쪽이 아닌 거죠. 의지는 그런데 그게 현실 가능하려면 두 가지 벽이 더 생긴 거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렇긴 한데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빌려줬었을 때 그 돈을 온전히 받아야 되고 또 수익률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치 변수죠.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11월 3일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중간 선거가 뭐 시끄럽다, 뭐 전기료 올린다, 물 많이 먹는다 그러면서 시끄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차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봐야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금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주도 기업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도 하반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 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주도 기업이 쉬더라도 그럼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건데 이 대안도 살아있으려면 금리가 사실 많이 높아지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뒤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여러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그중에서도 국채 10년물이 안정되는 모습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셨던 게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미국의 물가를 감안을 하면 결국에는 7월에는 안 올렸지만 9월에는 인상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들이 많으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라는 게 특히 유가로 인한 물가는 처음엔 물가를 자극을 하지만 이게 시간을 두면 너무 높아진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되고 예를 들어서 드라이빙도 덜 하게 되고 소비도 죽겠죠. 이번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도 물론 일회성 요인도 있어요. 방학 기간에는 선생님들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걸 감안해도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는 높은데 내 임금이 안 올라가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구매도 덜 할 거고 이게 또 결국에는 고용과 또 연관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야라는 안에는 고용이 경제가 되게 온전하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되게 경제는 좋은데 물가가 높으니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전제가 깨져버린 거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 물가는 높지만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조금 더 지켜보자 쪽으로 하게 되겠죠. 왜 지켜보냐면 이게 만약에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고용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얘기고 일자리를 잃으면 내 월급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월급이 없어지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아무리 물가가 유가 때문에 높다 하더라도 이 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대신에 좋게 떨어지는 건 아니죠. 경기를 잡아먹고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가 더 중요한 거고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은 현재까지는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9월도 동결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더 높다라고요. 이게 불과 이 지표 나오기 전까지는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았었어요. 거의 뭐 7, 80% 네, 이렇게 넘었다가 그랬었는데 지금 인상 가능성은 낮아졌고 동결 가능성이 한 55%로 올라온 거 보면 이게 뭐 8월은 몰라도 또 9월에 있는 지표는 또 꺾일 가능성이 높아서 최소한 연준 입장에서 한 달 가지고 뭔가 결정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지는지 여부를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면 네. 미 국제 10년물도 안정이 될 수 있겠죠.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은 국제 10년물 금리가 안정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란에 대한 전쟁 우려도 있고 네. 또 미국의 재정적 적자에 대한 악화 이슈도 있고 또 최근에 케빈 워시와 관련돼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죠. 얘가 진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건 맞아? 최소한 이번에 뭔가 의지가 있었다라면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소통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얘기하고 달랐던 거죠. 뭐 이번에도 우리가 성명서에서 얘기를 하고 한 게 내가 이 정도 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미 국채 10년물이 올라서 제어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얘기 듣고 나서는 조금 이거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시장에서. 예, 왜냐하면 채권 자경단이 떴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뭔가 허점이 발견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 허점은 지금 정책 이슈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고자 나선 사람이 스코필센트 재무장관이 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케빈 워시는 트럼프에 충실하게 나름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용을 쓰는 건 보인다. 그런데 그 용을 쓰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신뢰는 일부 악화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은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기가 둔화여야 합니다. 침체로 가면 또 다른 이슈예요. 예, 침체로 가면 좋은 이슈는 아니고 일정 부분 둔화 정도로 그쳐야 우리 입장에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9월에는 인상은 아니지만 네. 올해까지 연말에 한 번 정도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나왔던 지표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로 해석을 하고 있지 나름대로 경기가 침체로 가는 거라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경로로는 가고 있다. 현재는. 그러나 그게 너무 미미해서 이것만 가지고 아직 뭔가 본격적인 추세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래서 하반기의 가장 큰 변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 변수와 금리 변수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케빈 워시가 슬슬 이제 내비치는 게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긴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슬슬 흘리고는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어떤 뭐 그립력, 시장에 대한 컨트롤,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려하고 그게 이제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 그럼 이제 금리를 완전 놓쳐버릴 수도 있는, 실기할 수도 있는. 사실 지난 얘기지만 만약에 케빈 워시가 7월에 금리 인상을 했었으면 되려 미 국채 금리는 더 오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물가를 잡겠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오르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지만 왜냐면 이제 절대금리 자체가 높아진다는 건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왜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금리로 인다는 게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놓게 보면 그런데 아쉬움은 좀 있긴 있는데 뭐 이미 주어진 거고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그 두 가지 의심의 벽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금리와 정치 환경. 예. 그리고 사실 이게 클리어하게 뭔가 또 해결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의심의 벽이라고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좀 앞에 공식이 풀려야 뒤에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그렇죠. 속도를 낼 수 네. 있을 것인가를 볼 수 있는데 아직 좀 이 사이는 안개 국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은 확인해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일단은 3분기까지는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3분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뒤가 문제인 거죠. 그 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일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건데 이게 우려로 연결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걸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구매를 줄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한번 구매를 중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관련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물량을 안 줄 거거든요. 나름대로. 왜? 이게 지금 정치 변수라 그렇지 끝나고 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니까. 나름대로. 당선되고 나면 왜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정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중 간의 갈등 또는 미국 패권에서 나름대로 우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건 노이즈가 큰 것만은 분명한 거니까 그리고 그 노이즈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저희들이 고민해봐도 야 이것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어라고 그 누구도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찜찜한 거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찜찜함을 안고 가면서 또 다른 대안들이 시장을 메워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찜찜한 그 상황, 확인해야 할 국면이 많은 상황을 다른 것이 무엇이 또 채워줄 수 있는가도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업계 얘기를 들으면 공식 기사화된 거지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올해 내년까지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미 뭐 다 팔렸는데 네. 뭐 그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팔렸던 물량들이 뭐 취소가 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은 2028년에는 27년도보다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좀 감익될 것이다라는 게 컨센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그 누구도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거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려는 사람들이 못 사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처음 있는 일. 예전에는 가격이 비싸서 투자를 못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었거든요. 아니면 그렇죠? 사이클이 꺾이든지. 예, 네. 진짜 뭐 사이클이 꺾이든지. 그리고 우리 경험은 머릿속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이 관련 산업을 사이클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지면 머지않아서 실제 감익이 됐다라는 아픈 기억이 있다 보니 일단 시장은 이번에 그걸 일정 부분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을 경우 아닌 걸 점차 반영해 나가는 시장이겠죠. 대신에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딱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니었구나. 우리가 오해였구나. 바뀌었구나.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 얘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가격으로 올렸었던 건 인정하겠습니다. 충분히 다들 인정하겠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물량으로 승부하는 게죠. 보통 Q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여전히 오르긴 하지만 그 가격 오름폭이 둔화되면서 물량이 많이 들어서 사실 전체 이익이 늘어나는 걸 시장이 보고 싶은데 그 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시각을 유지하는 안 좋은 쪽이죠. 분과 아니다. 이번엔 좀 다르다. 새로운 어떤 사업 구조가 되고 있고 이익이 안정이 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간의 간극 차이가 의외로 많이 큽니다. 결국엔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면서 기존에 있었던 생각들이 정말 맞았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이클 상에서 우리가 봤었던 기존의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안정적 구조로 가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건지 하나씩 갑론을박이 있으면서 사실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그런 시장 개연성을 높게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번에 특강 뭐 투자나치만 뿐만 아니라 호돌이 반도체 특강 이 기본편도 같이 하고 있는데 호돌이님도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P에서 Q로 넘어가는 그 과정인데
그 사실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도 그 간극 하고. 속에서 네. 갑론을박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본 적이 없는 게 이 가격도 본 적이 없고 이 이익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이득을 본 적이 없으니 이런 이득이 지속된다라는 걸 또 여전히 안 믿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이득이 지속되려면 우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물량을 사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온전해야 되는데 하반기 들어서 상반기보다는 덜 온전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뭐 정치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란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전보다 온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 장애물 경주가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는 절벽 타기도 되는 거고, 그죠? 일부 구간에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더 뭐 난관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변하는 걸 지켜보자라는 게 투자자분들의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많이 올랐었고 어쨌든 그리고 많이 조정을 받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사실 그 간극을 무엇으로 채워줄 것이냐. 대표적인 게 이제 주주환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시장은 배당이 거의 없고 주주환원이고 뭐 그냥 그렇죠. 시세 차익 노리는 시장. 왜냐면 이제 배당이 세계 최저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저도 오랜 시간 시장에 있었습니다만 2026년 현재처럼 한 기업의 주주환원 이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 되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지금. 중요하기도 하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번 사례가 단순히 그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드디어 장기 투자를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느냐 중요 사안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는 주주환원이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사이클이 그랬으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은 아니었죠. 그렇죠. 올해 보는데 내년에 적자예요. 어떻게 주주환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세 차익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었던 게 기존의 시장이었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에 저도 투자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는 단기적으로 한 20-30% 왔다 갔다 하는 게 배당이라든가 하는 주주환원이 많아지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왜? 그렇죠. 이대로 뭐 몇 년, 한 2-3년 주주환원을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사실은 마이너스라는 폭이 그걸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면 여기서 뭐 20-30% 정도 하락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뭐 우리처럼 막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를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야, 그거 되게 힘만 들어. 가만히 있어. 어차피 배당도 많이 줄 거고 주주환원도 될 건데 버티면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올라오더라. 오히려 나중에 주가도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배당받고 주주환원하는 거 치면 오히려 더 플러스여라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된 것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일단 우리가 조정받은 건 맞지만 이런 어떤 주주환원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불안은 하지만 그래 뭐 내가 조금 지금은 조금 나름대로 수익률이 손실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몇 년 또 들고 가면 뭐 이런 정도 배당이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우리가 낯선 풍경이 또 하나 있죠. 그러려면 이 기업들의 이익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꾸준히. 지속성과 관련한 사업 모델 구조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요. 과연 현재 있는 우리 관련 기업들의 이익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무리한 주주환원을 하는 건 과연 온당한 것이냐에 대한 그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나름대로의. 그동안 한 번도 없고 시장에서 매일 평가하기를 여전히 사이클 기업으로 보는데 사이클 기업이면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배당이라는 걸 매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너희들은 사이클 기업인 거지 뭐 장기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과연 온당하게 앞으로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뒤가 모순이죠. 맞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최소한 우리가 이 주주 배당에 대해서 또는 주주환원과 관련해서 뭔가 당위성이 있으려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너희들 기업들 이번부터 보니까 뭔가 달라졌어. 체질적으로 달라졌고 앞으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꽤 상당 부분의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전제 안에서 매년 이 정도 배당을 뭐 예를 들면 프리캐시플로우 FCF 정도에서 50% 이상을 배당하거나 주전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나왔다 실망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시장과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 성장 가능하고 이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배당을 요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주환원을 요구를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워낙 많은 이득을 얻다 보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론도 했으니까. 네. 예? 나름대로 뭐 동종 업종에 있는 기업이 했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도 그걸 회피한다라는 건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비교가 될 거예요. 예. 네. 왜냐면 얘네 안 했으면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중에 마이크론을 했는데 우리는 안 하면 사람들의 대안은 이쪽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는 뭐 주주환원도 하고 뭐 한다는데 차라리 이쪽이 더 낫지 않겠어? 라는 어떤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많은 자금들이 해외 주식으로 가지 않으려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우리의 요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화나 있는 게 그런 거죠. 사실은 제대로 된 주식회사라면 제일 먼저 영업이익이 아닌 순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급을 책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순서는 원래 주주환원이 먼저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주식회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왜? 주식회사니까. 그리고 주주들은 그 기업이 어려웠을 때도 자금을 대주고 그 어려움을 같이 한 분들이죠. 되게 나름대로.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고, 그죠? 그다음 좋을 때 거기에 주주환원을 먼저 받을 권리는 우리한테 있는 건데 지금 직원분들한테는 매년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주주환원을 안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버넌스 문제가 많은 거죠. 차라리 직원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과급이 없었으면 덜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래 뭐 투자하는 기업인 거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직원분들한테도 뭐 별것도 없는데 우리라고 달라고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주는데 주주를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우리하고 동종 기업인 뭐 TSMC하고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는 비교 가능하잖아요. 거기는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거긴 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명분이 없다. 두 번째, 어쨌든 직원분들한테 되게 성과들 많이 내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는 거 오케이다. 그죠? 그런데 주주가 먼저인데 주주는 안 주는데 여기 먼저 줬다? 자, 여기 줬는데 우린 안 준다? 그럼 이것도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지금은 제가 볼 때 일단은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예. 마이크론과 비교되고 마이크론은 주주가 우선이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직원이 우선이고 주주는 아니 직원도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같이. 예, 직원도 독을 우선시 좀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직원들에게도 봤지. 너희도 성과급 영업이익의 10% 요구하란 말이야. 거기는 한 파업하란 말이야. 30%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독을 우리가 좀 풀어야 이기게. 됩니다. 예. TSMC 직원들도 한국 뉴스를 본다고 하니까. 예.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사례가 있어서 다 같이 안 하면 괜찮은데 누군 했잖아요. 그럼 더 큰 이득이 있는 기업이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색안경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핑계가 되게 아쉽죠. 왜냐면 본인들도 얘기했잖아요. 들고 가라면서. 그죠? 길게 들고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 구조가 본인들도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회장님들 발언 스스로. 그럼 거기에 대한 온당한 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 고배당 기업으로서 그 회사 주주들이 배당을 받으면서 세제 혜택,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인데 전년 대비 뭐 10% 이상 증액이 되거나 그 조건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아마 회사에서도 이제 알고는 있을 텐데 그걸 또 이제 충족해둔지를 또 봐야 되고. 근데 이게 항상 세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드는 게 이번에도 보니까 막 자꾸 어디서 막 받은 글이 돌아요. 뭐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뭐 100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발 좀 그런 거 갖다가 기대치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빠져서 기대치는 다 사라졌었을 때 되려 그런 거 하면 시장이 좋을 수 있는데 네. 너무 또 기대치를 많이 올려놓게 되면 그런 아쉬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제 볼 때는 발본색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의 아니 받은 진짜로. 글. 아, 왜냐면 진짜. 봐보세요. 지난번에도 시타델이 미국의 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물론 그거는 뭐 본인들이 전망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시장의 물을 되게 흐리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괜히 어설픈 어떤 기대감을 품었다가 자꾸 이거를 약세로 만들려는 의도들이 일정 부분 보이잖아요. 되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에서도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좀 그랬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하여튼 이제 본질은 주주환원이고 그 주주환원 발표를 앞두고도 또 이놈의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받은 글들을 이제 돌려보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이것도 좀 좋지 않은 문화이고. 근데 이제 그런 주주환원이 됐었을 때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결국 외국인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진정성 있게 해서 야, 이 정도면 이 기업은 이 가격에서는 사실은 계속 거둬야 된다는 어떤 공감대들이 있고 그 공감대들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형성이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 야,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를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짤 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수는 더 이상 크게 약세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수익률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일단 밑바탕이 되는 거. 왜? 아무리 우리가 수익률 게임 해도 사실 상위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많이 빠지고 나면 그것도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지. 이게 덜 오르는 게 맞는 거지 아예 안 오르거나 또 미끄러지면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특히 최근에 코스닥 좋은데 거기에는 태반이 소부장일 텐데 과연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더가 막 무너지는데 밑에 있는 자식들이라고 온전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또 길지 않은 흐름이 되겠죠. 일부는 오를 수 있겠지만 뭔가 추세 연속성을 갖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섹터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약간 위아래 이슈가 다 있는데 위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가격이 이제 정점 아니냐? 예. 이익이 좀 피크를 치는 것 아니냐? 이제 밑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이번 사이클은 아니더라도 다음 사이클에서는 반도체가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게 되니까 위아래에 뭔가 좀 악재가 낑겨 있는 느낌?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최근에 나왔었던 시장의 악재 중에서 재미있는 게 시간이 흘러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악재들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악재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CSMT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친구들도 더 기술 개발이 더 될 거고, 그렇죠? 증설하는 시간들도 더 다가올 거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이슈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더 부담스럽지 더 완화되는 그림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래서 재미있는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이 장애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호적으로 변할 변수는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더 부담스러울 거고 그럼 하이퍼스케일러는 더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이번은 안 했는데 다음에도 안 할 수 있을까? 우린 또 그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지금 중국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아닌 거죠. 어쨌든 우리 주식을 보는 건데 지금 이제 CSMT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증설도 할 거지만 증설에는 많은 이슈가 있어요. 돈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 일단 장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비가 있어야 그 시설을 깔죠. 근데 지금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증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구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년은 또 아닌 거죠. 그렇죠? 빨라야 2029년에서 30년 사이인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놓고 보는 건 반도체 가격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정점 자체가 사실 빠르면 내년 2분기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2028년 분들도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이 물량에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그럼 이제 앞으로 되게 안 좋은 이슈는 맞지만 뭐 지금 너무 땡겨가지고 우려하는 것도 사실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뒤로 갈수록 불리한 건 맞다. 그러니까 이 이슈는 결국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기 증권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저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중에 중국 기업이 저렇게 물량을 많이 늘려서 우리를 잠식을 할 건데 당연히 이 친구들은 미국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미국 외 지역을 우회해서 들어가서 우리 반도체 가격 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적인 요소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세제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으로도 중국은 국가가 밀어주니까 우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막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건지 또 하나는 물량 조절도 필요하죠. 나중에 이로 인해서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공급광이 돼버리면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서 물량 조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만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도 문제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나중에 제가 이제 중국 많이 다녀왔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갔다 하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갈 때 올 때마다 우리 기업들이 자꾸 장악당하는 게 보여요. 한때는 우리가 잘했지만 중국이 이런 산업하면서 쉽지 않고 여러분들 중국 자동차 비웃는 분들 많았죠? 우리나라 팔리고 있는 전기차에 거의 70~80%가 중국 건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차. 네, 테슬라가 다 중국 거예요, 지금. 아, 한국에서 팔리는 것 자체가. 중국 산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중국 산. 모델 Y도 그렇고. 그리고 비아디하고 지코 돌았는데 의외로 잘 팔려요. 되게 많이 팔리고 시내에도 있다고요. 많이 돌아다녀요. 예.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폴스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것들이 다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하기서. 야, 중국차 누가 타? 다 타고 계시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차인데 이미 우리가 타고 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의 본고장이 독일 아닙니까? 독일 3사가 이미 이들 때문에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아마 10% 가까이가 이미 중국차가 장악하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벤츠가 택시 나라에서 중국차를 타기 시작을 했다. 이건 또 다른 이슈인 거죠. 되게 두려움 많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겁먹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기업들을 이기려면 정책적으로도 중국차 못 팔게 만든다든가 아닙니까? 또는 우리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야 중국차보다 우리께 훨씬 더 좋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 뭐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무조건 중국 거니까 배격하자. 이미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우리는 목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비판적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정상적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조치가 제일 없는 국가가 우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산업적인 거 또 기업의 대응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왜냐면 우리 차는 중국에서 못 팔았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호혜 평등의 원칙에서 똑같이 해야죠. 왜 그런 걸 안 할까요? 요거는 이제 그 중국을 또 자주 다니시는 이선엽 대표님을 통해서 또 들으니까 이게 뭔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한번 또 고민을 예. 합니다. 우리 저희 중국 같이 다녀오신 분도 여기 또 방청 와 계시고 중국어 교수님 와 계시고 조금 이제 질문을 바꿔서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고 예, 또 예. 주도주이기도 했고 혹시나 주도주가 바뀌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계속 주도주는 AI였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반도체가 아니라 AI다. AI 자체가 원래 주도 기업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뭐 제가 여러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주도 기업들은 계속 병목과 관련돼서 계속 돌아왔지 않습니까? 처음엔 GPU였었고, 그 다음엔 전력기기였었고, 그 다음엔 메모리였었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금융이죠. 금융. 예, 금융의 병목. 쉽게 돈을 잘 못 빌리는. 그렇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내 현금이 바닥나고 있으니 남의 돈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그래서 금융의 병목인데 요거는 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수혜가 별로 없죠. 그죠. 혹시나 여기서 은행주라고 오해하실까 봐. 그렇죠? 예, 또 다른 이슈인 네,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AI는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지속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주가는 나쁘지 않고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기업들이 주가가 나쁘냐? 꼭 그러진 않거든요. 다만 급등했던 구간에서부터는 그 다음부터 다른 애들이 나올 때는 좀 눕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슬로우해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슬로우해지다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되죠. 사실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알고 계신 전력 관련주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예. 그리고 단기 수익률만 놓고 보면 반도체보다 전력기기가 더 좋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기업만 생각하지만 안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건 시장의 선택인 건데 시장의 선택이 반드시 우리니까 우리는 그 관련 기업들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미국에서는 AI 비즈니스 모델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계를 좀 더 넓게 봐야 돼요. AI라는 큰 틀에서 뭔가 나름대로 주도 기업들이 사실은 일부 업종으로 확산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확산되었을 때 그 관련 기업들은 시세가 새로우니 굉장히 신선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관련 기업이 일부 업종은 우리나라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AI 관련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중소기업은 있지만 미국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기를 넓게 봐서 반드시 국내 시장에만 국한돼서 우리 관련 기업들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이쪽까지도 이제 또 보고 계시고 결국 시장의 선택이에요.
시장은 어떤 걸 볼까? 여전히 AI를 투자 관점에서 놓고만 봐서 투자와 관련 기업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름대로 다음 스텝을 보기 시작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시장의 선택이고 우리는 그 시장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6월 그 투자 나침반 네. 현장 강의 때 말씀하셨나요? 계속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있고 예. 찾고 계시다라고 했고 찾으면 알려주시겠죠. 저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산업이 됐든 그게 섹터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최근에 있었던 손실을 많이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든. 항상 그래왔고. 병목은 AI 병목이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니라 AI 병목 자체가 이게 주도주다. 근데 이 병목이란 단어는 투자 관점에서 나오는 거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또 다른 이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6월, 7월 2달 동안에 이제 급락장 겪으면서 기존의 주도주였으나 거의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섹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조선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거의 뭐 이방원 아닙니까?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바닥 대비 뭐 한 30% 이상 막 반등하는 것들이 나오고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냐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미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상반기 때 사실 그 수급이 꼬인 정도가 심해서 제가 보기엔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많이 오른 게 빠지는 건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참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 한번 봐보세요. 다른 국가들을 놓고 보면 우리처럼 특정 산업 주도 기업이었었던 시장을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기업들이 조정받는 건 우리랑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업종들은 안 빠졌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종 업종인데도 그쪽은 되게 온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던 건 뭐냐면 수급적인 요인이 대단히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실적이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더 좋은 어떤 그 전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반토막으로 쓰러진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되돌림이 업종별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시장일 수도 있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주도 산업군과 관련해서 좀 에너지를 오히려 비축을 하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으니 그 노이즈를 굉장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한데 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지금 보면 너무 특정 산업에 대해서 지금 손실이 난 분들이나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면 나중에 이거 올렸을 때 대기 매물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수익률 게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려면 굳이 이쪽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는 안 하겠죠. 내가 이 물량을 다 받고 올릴 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은 그래 이쪽은 알겠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나름대로 좀 더 다지는 시간을 냅두자. 그렇죠? 그럼 스스로들 지쳐서 나오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좀 오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더 좋은 대안들을 많이 찾게 해놓으면 이쪽 나름대로 해서 수익률 게임도 펼쳐지면서 이쪽에서 조금 그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하나씩 저쪽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도 이쪽으로 좀 가볼까라고 하면서 물량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죄 없는 주식의 기회가 온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고 그거는 이제 유효한 거고 다만 그럼요. 그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이번 폭락장에서 그 반대 매매 맞으신 분도 엄청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도 지금 신용융자 아주 급격히 줄고 있고 레버리지 ETF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 사실은 저도 좀 느꼈고 반성의 그 영상을 또 찍은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손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갈 때 제발 본전만 오면 난 다 팔 거야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좀 계좌를 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도 좀 조언을 해주세요. 우선 이번 상반기 시장이 역사적으로 이례가 없는 시장이에요. 속도도 너무 빨랐고 상승 속도도 너무 빨랐고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딸랑 두 종목이니 뭐 필요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이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은 거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재채기를 할 것 같아서. 휴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재채기 하는 것도 영상으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텐데 아닙니다. 예. 모든 걸 다 궁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가 투자를 길게 해봤잖아요. 네. 항상 투자라는 걸 하면 단기 시계열로 투자를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요.
보통 2, 3년 정도 길게 잡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초장기 투자가 가능한 시장은 아니니까 2, 3년 정도 시장을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는 게 원래 투자의 기본 개념인 건데 이번 상반기 시장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그 시장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장은 저도 처음 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썩 유쾌했던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어떤 큰 조정을 겪고 나면 많은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큰 조정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많이 다치는 게 다질 때였었어요. 뭔가 나름대로 쫙 내려오고 2달이나 한두 달에 걸쳐서 또는 길게는 한 분기 정도 사실은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 이상의 일부 회복도 되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 손실 회복되는 그런 구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손실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복구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많으실 거고 마음이 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 상승 보면서 느꼈어요. 저거 대응이 가능하시던가요? 하루하루 종목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따라가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뭐 시장 되게 단기 트레이딩 잘하신 분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팔고 딴 거 했는데 그래서 10% 벌 수 있는데 내가 판 게 또 많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것도 낙폭과된 거니까. 결국은 이 시간을 두고 제가 볼 때는 하나씩 술 한 배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지금은 안타깝지만 항상 뭔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도 전열을 가다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실이 난 거는 너무 안타깝지만 이걸 무리하게 내가 빠르게 만회해야 되겠어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 내가 힘들었지만 차곡차곡 다시 쌓아가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시간의 문제인 거지 손실도 많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지금 서두르게 되면 서두르는 만큼 투자에 대한 판단이 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좋은 판단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고수라면 모르겠지만 경험이 적으신 분들일수록 저는 조금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게 시장인 겁니다. 그렇죠? 열려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대응을 하고 과연 지금이 우리한테 유리한 시장이란가 라고 놓고 보면 뭐 빠지지 않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응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개인 편차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주말에 오디세이 영화 보셨죠? 예. 저도 주말에 봤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막 전투 씬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열을 정비하라 이렇게 막 밀릴 맞습니다. 때. 예. 근데 그때 왜 장수들이 전열을 정비하라고 외치는가? 근데 그때 막 병사들은요 혼비백산에서 막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장수들은 전열을 정비하라라고 해요. 근데 그 도망가는 사람들은 막 죽거나. 근데 이제 이 장군님이시구나. 이선엽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빡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전열 정비부터 중요하다는 게. 만약에 이게 전열이 흐트러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죠? 계속 도망가면서 아비규환이 되고 규칙이 없어지지만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전열을 정비하면 방어력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다음에 반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뭐 전쟁과 우리도 여기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뒤돌아보고 고민해보고 이번 시장에 대해서 복귀도 해보고 왜 이번에 제가 실패를 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고 무엇을 놓쳤는지 총렬한 반성도 해보고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소가 몇 마리 나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소를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슷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또는 이런 현상들이 왔었을 때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전열을 한번 가다듬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군님이 외쳐주셔야죠. 전열을 정비하라고.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이제 우리 여러분의 선택이시고. 예, 맞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이선엽의 투자 나침반 우수 수강생 분들 중에서 이제 좀 몇 분 오셨는데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많이 올랐는데 더 이상 더 많이 오를 경우에 미국 경제에 크래시가 나거나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금리 포인트가 혹시 있으신지? 사실은 5%가 제일 무섭죠.
왜냐면 근데 지금 4.7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트리거는 아니지만 왜냐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부채가 많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채가 어디가 제일 많냐면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제일 많아요. 미국 정부, 그다음에 일본 정부, 각국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츄에이션 펀드도 봤겠지만 의외로 많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놨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다는 얘기는 높은 금리로 남의 돈을 많이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 금리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던 헤지 펀드들 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가운 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생각하면 뭐 이번에 4.7 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계치가 거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전고점을 넘는 수준이라면 4.8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이요? 예, 10년물 기준으로. 근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4.8이면 왜냐면 그게 딱 4.8로 끝나지 않고 단기 오버슈팅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일부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되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읽기 어렵게 된 게 뭐냐면 글로벌에서는 펀드들이 기계가 하는 펀드들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펀드보다도.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해놓은 거죠. 이 조건이 되면 다 팔아. 이 조건이 되면 다 팔아. 그 중에 가장 큰 조건이 금리예요. 금리 2금리면 다 쏟아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다 쏟아내면 또 다른 조건이 형성되겠죠. 야, 주가가 고점도에 몇 퍼센트면 또 팔아. 이게 연쇄적으로 알고리즘을 부르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우리 조정받을 때도 그 영향이 되게 컸어요. 왜 여기서 안 멈추지? 왜 여기서 안 멈추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번에 외국계 펀드들 아니면 외국계 증권사 중에서 이번 하락할 때 전부 다 펀더멘탈 이슈라고 얘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죠. 물론 지들도 안 사면서 그죠? 일부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이 CTA 펀드라든가 이게 시세 추정 펀드라는 게 있고 또는 헤지 펀드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파생 상품하고 연결을 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트리거가 금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금융위기 관해서 이런 걸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 여지들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은 금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변수인 거고, 연준 입장에서도 또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도 4.6도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여기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 수준이면 조금만 오르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왜? 이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이란 전쟁을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없는데 4.6에서 잘못되면 확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준을 좀 낮춰놓고 혹시 이란 전쟁이 잘못돼도 트리거를 건들 수 있지 않게 자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서 변수 1번은 무조건 금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진행해서 자사주 소각을 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네. 한 9월까지인가 의무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한 언제쯤 지주사 위주로 뭐 언제쯤 한다고 내부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계획 세웠다던가 뭐 그런 소식을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정보는 없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하면 내부자 정보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되는 길로 가는 거고요. 공무원. 예, 파란 옷 입고 가 있겠죠. 수입 언어가 예, 있는 공무원. 예, 네. 잘 나오지 않는. 그래서 어려운 건데 네. 일단은 의외로 네.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이 있어요. 금융업종입니다. 이번 시장에서 하나도 안 빠졌죠. 그렇죠. 사람은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미 주주 환원을 하는 업종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던 업종도 이미 그렇게 주주 환원을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금액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다라고 얘기는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규모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규모 자체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일 거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사들은 애초에 그걸 선언한 데들이 좀 있으니까. 있죠. 예, 나름대로 찾아보시면 그만큼 연에 나올 얼마씩 거예요. 하겠다라고 얘기한 데들도 있으니까. 근데 많이 번 기업은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다라면 이 상법 개정의 마침은요, 상속세 개정이에요. 결국은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상법 개정이 가장 큰 효과를 내려면요, 그 지배주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오너와 우리 주주들 간의 이익이 같아야 돼요. 자, 주주는 주가가 많이 오르길 원하죠.
그런데 지배주주는 오르는 걸 원하지 않지요.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아지죠. 많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기업을 한 대만 가도 뺏기게 돼요. 아니,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 법이 그렇다면 하는 게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 냉정하게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관련 기업들 최대 주주가 지금 오너들 빼놓고는 대부분 외국인이거든요. 장담컨대 외국인이 그거 가져갔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좋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없어요. 아시잖아요. 공장도 해외로 빼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래서 해외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예. 그럼 이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겠지만 이거 안 풀어주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주주가 원하는 이익과 우리 주주들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이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다. 물론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런 거 되어야 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유럽조차도 이 관련 기업들이 국가적으로 되게 그 고용이 되게 높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가업이 승계되는 거라면 구급 공무원, 우리로 얘기하면 최말단 공무원 직권으로 그걸 상속세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웬만한 조그만 기업도 국세청장 가도 안 될 거요. 그렇죠?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잃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진짜로. 결국에는 우리 일자리가 저는 많은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제일 좋은 복지는요. 좋은 일자리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복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국가가 얼마를 준다? 그것도 돈을 벌어야 주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내 직장이어야 되고 내 직장인데 더 많은 성과를 받고 그게 제일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법이 그래서 제가 볼 때 미완인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오너들을 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그거 관심 없어요. 욕하면 뭐 할 거야? 상속세 대신 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오너든 아니면 주주든 같이 가야죠.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나눌수록 사실은 정치인들만 좋아지는 거지 국가적으로 도움되는 건 일도 없어요. 제가 좀 뼈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또 최근에 세법 개정안 발표 나왔을 때 세제 개편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 요것도 이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또 재정경제부에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달라지는 면을 좀 봐야 되겠고요. 누른다고 눌러진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눌러졌잖아요. 수급 많이 꼬여지면서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또 그렇게 됐구나.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그 기업들 중에서 빠진 것들 중에서 일부러 뺀 기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시장의 원리라는 게 있는 거고요. 시장의 원리에 되게 충실하면서 이런 정책들은 시장이 보다 더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되게 좋은 법들이야. 그리고 선진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 표준에 맞게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정책 위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취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전에 들어갔었을 때 다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의도보다도 모든 정책은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상 업계가 되게 머리를 많이 맞대면 나름대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여러 정책들을 더 써주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상법 개정도 그 이사의 충실 의무부터 되게 시작해서 좋은 거였어요. 집중투표제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가까지 1, 2, 3차 상법 개정까지도 되게 참 잘 왔어요.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을 모아주셨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자 라는 거고요. 좀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되게 좋은 건 알겠지만 방법론도 중요한 거잖아요. 의도만큼이나 그 의도한 게 효과가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아까 휴머노이드 뭐 여쭤보신다면서요. 휴머노이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에 대한 뭐 관점이 바뀌시거나 이런 거는? 관점이 바뀔 수가 없죠. 나중에 돈이 제일 될 쪽이 그쪽인 건데.
그러면은 휴머노이드를 만약에 100을 투자한다면 중국과 한국 어떻게 반반을 하는 게 어디가 더 어느 나라가 더 비중이 더 비전이 높다고 볼 수 비전만 있을까요? 놓고 보면 사실 그쪽이 더 낫지 않나요? 오늘 보니까 전 세계 93%가 그 동네 거던데 뭐 그렇지 대수로나 않습니까? 부품이나 예, 대수로나 부품으로나. 그러나 저는 뭐 중국에 투자라고 권유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워낙 중국에 대한 감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좀 이제 우리가 그 국가들을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주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갈라치게 해주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중국의 산업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면 그 공급망에서 우리가 독점화되면서 올라갔던 기업들이 대다수였는데 저는 이것도 그래 주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휴머노이드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얘는 카메라 덩어리거든요. 그러면 보안 현장에 놔둘 수가 없죠. 산업 현장이나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이 갈라져서 우리의 몫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관점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잘하는 기업들도 더러 눈에 많이 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 기업들은요. 한번 가보면 휴머노이드 기업이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 알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더라고. 그 기업들 중에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90%는 망할 거예요. 없어지겠죠. 그게 중국의 힘이에요. 뭐냐면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6월 달인가에 중국에 이제 상하이에서 모터쇼가 있어서 또 다녀왔는데, 아니, 북경이었었다. 거기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너희들의 이 혁신의 원동력은 뭐야 했더니 딱 하나예요. 생존 경쟁. 그죠? 다 물어봤더니 그 얘기예요. 저기서 절반은 또 망할 거래요. 근데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혁신을 하고 또 혁신을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중국 정부의 의도이기도 하고 그 많은 기업들 제가 갈 때마다 없어져요. 중국에 가보면 전기차 매장들이 많은데 갈 때마다 몇 개씩 계속 없어져요. 이 기업 어디 갔어요? 망했대요. 이 기업 없어요? 망했대요. 그리고 살아남는 애들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중에서 그 기업들에게 치열하게 기술적으로 경쟁한 거죠. 세세한 것까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도 살아생전에 정말 라이벌이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커온 사람과 그냥 나 혼자 뭔가 뭐 경쟁도 없고 그냥 혼자 해볼까라는 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쟁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도 되게 이제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환율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 네. 싶은데요. 그 연말로 갈수록 환율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환율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죠. 나름대로. 뭐 최근에 환율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닉스의 ADR 효과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일부 수출 기업들이 이제 환전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법인세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나름대로 원화가 조금 나름대로 돌아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환율을 이제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엔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하고 원화하고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일본의 엔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결론은 미국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지금 나름대로 이 상태로 가면 끝장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서 엔화가 너무 약세였고 엔화 약세 때문에 수입 물가가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모든 물건들 다 들여오거든요. 그렇죠? 원유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이 들여왔었을 때 수입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금리를 올리려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근데 엔화를 안정시키려면 결국 엔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미 국채를 팔아서 즉 달러를 팔아서 사야 되다 보니 이게 다 연결이 됐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 국채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시에 일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금융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엔화와 관련된 사실은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데 원화도 동반해서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본과 미국의 공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채 안정을 위한 유지 조건 안에는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뭐 현 수준보다는 일본의 엔화가 좀 더 강세로 진행될수록 우리도 동반해서 같은 폭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방향을 잡아갈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도 제가 환율 여쭤봤을 때 그때 1,500원 막 이렇게 넘었을 때도 좀 워낙 강세 쪽으로 갈 예. 것 같다. 환율 좀 떨어질 또 것 같다. 하나는 이런 전망도 이게 해주셨고요. 아이러니도 있어요. 왜 아이러니가 있냐면 이전보다 왜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안 가, 약세로 안 가지? 예, 반도체가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 상반기 때 원화가 되게 약세였던 건 반도체만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특정 산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 리밸런싱 하면서 100조 넘게 팔았던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환전해서 나간 돈이 있었던 건데 빠지니까 별로 팔질 않죠. 리밸런싱을 할 게 없고. 그래서 환전할 돈이 별로 없어진 것도 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죠. 이게 뭐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원화가 약세여도 나름대로 더 이 기업들이 많이 올라서 시세가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하반기에 장세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업이 이 특정 산업들이 너무 오르지 않고 고르게 오르게 되면 외국인들 물량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팔아야 될 물량도 별로 없게 되면 환전해야 될 물량도 많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는 안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참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어렵고 또 어려워요. 그런 거죠. 어떤 예. 요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 관련해서도 외환 트레이더들도 전망 안 하는 거 아시죠? 다 단기 매매, 당일로 끝내지 이걸 뭐 올 연말에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사실 많이 물어보지만 답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맞는 경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월간 이선협을 통해서 단기적인 방향이나 아니면 이 흐름들 뭘 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월간 이선협 시간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월간이고 또 이선협의 투자 나침반은 3개월에 한 번씩 오프라인 강의 특강 뭐 드신 거예요? 약 먹을 시간이 돼서 약 기운이 떨어졌어요. 감기 걸리셔가지고 좀 오늘 목 상태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또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간해가 너무 많이 보였더라고요. 또 근데 컨디션 안 좋으신데도 어젯밤에 또 긴급 호출 네. 줌 라이브도 해주셨고 어제도 끝나고 나서 목이 안 나왔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 딱 1시간 그 뒤로. 넘게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해서 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선협 대표님은 또 우리 이선협의 투자 나침반 수강생들도 많이 또 신경 써주고 계시다는 거 저희도 또 알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또 언제든지 또 긴급 호출로 또 출동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이선협의 투자 나침반 지금도 이제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9월 5때 그리고 9월에는 오프라인 특강도 있는 예. 달이니까 그때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선협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